예, 오늘 하루 뉴스 정리해보는 뉴스 이난 나올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저희 YTN의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당연히 이 한일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가장 중요한 뉴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뉴스였는데요. 일단 한일 정상회담 시작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관저에서 만나서 이제 환영식을 갖고 예. 이제 소인수 회담에 돌입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일정 짧게 정리를 해보면 오늘 오전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도쿄 하네다 공항을 통해서 입국했고요. 첫 공식 일정으로는 도쿄에서 제일동포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일단 정상회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세 번째 양자회담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난해 9월에 미국 뉴욕에서 또 지난해 11월에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이뤄진 바가 있습니다. 이번 회담이 지금 시작된 소인수 회담 그리고 범위를 좀 넓혀서 확대 회담 그리고 그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 만찬까지 이어지는데요. 회담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한일 관계의 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예. 이야기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먼저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 일본이 얼마나 성의 있는 호응을 할지 주목이 되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같은 양국의 경제 관계, 앞으로의 협력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정상화 같은 안보 이슈도 다뤄질 걸로 보이고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북한이 지금 도발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국이 함께 대북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만찬 알려진 대로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그런데 좀 주목해 볼 점은 이번 정상회담은 공동선언이 없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은 시간이 없었다라는 이유를 들었어요. 예. 교수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라고 보세요? 저도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양측의 불신이 상당히 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측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신들은 수십 차례 이미 사과를 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땐 사과하면 뭐하냐. 돌아서면 딴소리 하는데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건 사실은 정확히 얘기한다면 사과도 사과지만 보다 진심 어린 사과. 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지 돌아서면 딴소리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제 그런 측면. 그래서 양측의 불신이 아직은 굉장히 깊은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 일본의 보수 쪽에서는 지난번 위안부 합의 문제를 자꾸 들고 나오면서 네. 이번에 만일 또 사과했다가 나중에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또 입장이 바뀌어지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식으로 기시다 총리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기시다 총리 자신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정에서 외무상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또 이유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양측 불신이 자꾸 너무 깊다 이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준비 기간이 짧은 건 맞죠. 그런데 왜 준비 기간이 짧은데 이렇게 서둘러서 했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보상의 이유를 우리가 들 수가 있고요. 일본도 사실은 안보에 있어서는 한국과 공동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북한의 미사일 위협 같은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하고 보자라는 게 양측의 생각이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2011년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가 방한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공동 선언이 아니라 공동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또 유독 왜 선언이었고 이번엔 왜 기자회견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대는 일단은 하여간 만나서 얘기하는 것. 이것이 저는 여기에 좀 비중과 가치를 둘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고 약간 급한 감은 없지 않지만 맞아요. 물꼬를 일단 터놓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한일 간의 대화가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중요해서 앞으로 한국도 일본을 가고 일본도 한국을 가고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복원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지금 기시다 후미오 총리
총리가 6월에서 8월 사이 여름에 방한할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조만간 한국을 찾아서 이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될까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한일 셔틀 외교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리고 역시 2011년 12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네. 일본에 갔을 때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백이었다가 다시 그러네요. 부활이 되는 건데 제가 왜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에 올 거라고 보냐면 일본이 설령 우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우리 역시도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한일 관계가 빨리 이게 정상화되는 것이 사실 일본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네. 특히 이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 미국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국가 중에 하나는 일본. 미국의 입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의 뭐 세상에 100%는 없잖아요. 하지만 90% 이상은 올 거라고 봅니다. 네, 한미일 3국의 공고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일본과 한국의 셔틀 외교는 복원될 가능성이 네. 높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좀 반대측 입장에서 보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반발 집회도 곳곳에서 이어졌는데 오늘 윤 대통령 출국 전에 경기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진보 진영 시민단체들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목소리를 냈냐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판 대가로 한일 정상회담을 얻어냈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 반대측 목소리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이런 생각을 아마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진보 진영이라고 불리는 측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 부분 공감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프로에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나와서 얘기한 거 그 표현이 맞더라고요. 머리로는 좀 이해가 가는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요. 네.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표현이 저는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외교라는 것 우리가 역사 이걸 덮고서 그냥 외교만 가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와 외교를 병행해서 같이 점차적으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를 완전히 놓아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정치학자들 숫자가 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안을 이해해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이 시민단체들이 이런 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이러는 거요. 이런 것들이 이 명분적으로도 맞고 이 외교적으로 이게 반드시 이건 문제가 되느냐 전 반대라고 생각해요. 국내에서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라는 사실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일본 측도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다라는 생각. 특히 이제 미국을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민단체라든지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일본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목소리 자체도 저는 우리나라 외교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치 있다고 평가해 주신 반대측 입장까지 예. 살펴봤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 내일은 또 이제 정관계 인사들 만나고 재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일정 소화하고 예. 그 이후에는 일본의 대학생들 그리고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일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 한국의 전경련 그리고 일본의 게이단렌에서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네요. 이번 기회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길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공동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전경련이 10억 원, 게이단렌이 1억 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9억 8천
8,500만 원 가량을 각각 출연해서 재단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금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뉴스인해 주세요. 지금 이제 두 가지 이것도 투트랙인 것 같아요. 이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미래 무슨 청년 재단이고 뭐 그런 거 만든다 그랬죠. 또 하나는 뭐냐면 강제징용 피해 받으신 분들을 위한 재단을 또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본 기업들은 설령 강제징용 피해 이 관련 재단에 자신들의 어떤 과오를 인정하고 돈을 내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뭐 그거에 일본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분석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미래 청년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이게요. 기금을 모으면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런데 돈을 쓰는 용처라는 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왜? 미래 파트너십이라는 게 뭐 다 해당될 수 있거든요. 무궁무진하네요. 무궁무진. 예. 다 해당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돈을 모으면 이 중에서 일부를 당연히 강제징용 피해 또 이 피해자를 위한 이 재단에 사용할 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소위 말해서 간접적인 어떤 이런 해법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만드는 것은 전 부정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우회로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우리나라에서 저 비즈니스 하려면 아무래도 이미지가 좋아야 되는데 이런 식이면 곤란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소식은 조금 전에 오후 3시 반쯤 전해졌던 소식인데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세계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해제하고 여기에 우리 정부도 WTO 제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응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부터 일본 측이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이렇게 3개 품목에 대한 국내 수입 절차를 규제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다시 간소화 되고요. 우리 측도 여기에 대해서 제기했던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양국은 여기에 대해서 조속히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반도체 부품에 대해서는 국산화도 많이 됐고 수입선도 다변화되면서 큰 이익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이 내용이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국 관계 해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죠. 네. 우리가 수치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100대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 관련 수입액 이것만 본다면 그 수입액에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은 2018년에 32.6%였었는데 2022년에는 21.9%로 10.7%포인트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 중에 반도체 분야 수입액의 일본 비중 2018년에 34.4%에서 2022년 24.9%로 9.5%포인트 준 거거든요. 하지만 9.5% 줄었다고 하고 또 10.7% 줄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21.9%, 24.9%로 일본의 비중이 적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 한 가지 다른 데이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 작년이죠. 2022년 전자부품의 일본으로부터 수입액이 96억 1,11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소부장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8년에는 59억 9,651만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액수만 보더라도 오히려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부장이라는 거 국산화가 되고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국산화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2018년서부터 불과 이제 2023년이니까 5년 정도밖에 안 지났잖아요. 이 짧은 시간에 이거를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기다리기는 좀 시간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내가 더 말씀드리자면 소부장이라는 그러한 그 측면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일본은 그 반도체 공급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규제 해제라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는 좁아진 공급망 환경이 다시 넓어진다는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부장만 딱 보고서 야 우리가 이제 이거 좀 있으면 이거 국산화 될 텐데 100% 되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이 공급망도 생각해봐야 되는 차원, 공급망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오늘 아침 7시 10분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 발사한 것을 우리 군이 포착했고요. 이때가 윤 대통령이 일본으로 향하기 약 2-3시간 전, 거의 직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미사일이 정상 각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가 됐고 그래서 우리 동해상에 탄착을 했는데요. 북한이 ICBM 쏜 게 지난달 18일에 화성 15형 발사 이후에 약 한 달 만이고 이번 미사일은 화성 17형과 유사하다고 우리 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출국 직전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일본에 도착한 직후에도 숙소에 설치된 상황실에서 화상회의로 북한의 도발 관련 안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 목적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했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견제 목적도 있는 걸까요? 둘 다 다죠. 뭐. 북한이 지금 상당히 신경 쓰고 제일 좀 겁낼 것이 뭐냐면 한미일 삼각에 의한 동맹이 아니라 한미일 삼각에 의한 안보 대응이 보다 공고화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사실 뭐 우리도 국방력이 물론 상당합니다만 일본의 해군력이라든지 특히 이제 일본에 있어서의 대잠합 능력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지소미아 얘기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 같은 경우 우리는 휴민트 그러니까 인적 그런 것들이 강하고 인적 정보 습득 능력이 또 일본은 일본대로 이 위성이라든지 이러한 그 기술에 의한 정보 습득 능력이 강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미일 이 소위 말하는 삼각 협력 체제가 안보 협력 체제가 더욱더 공고화되면 될수록 북한은 점점 자신의 어떤 그 행동 범위가 제한된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뭐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북한의 핵 능력 이게 더 진전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핵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세컨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이 맞고서 다시 치는 능력이거든요. 핵에서는. 네. 그게 핵 전략이 가장 중요한데 북한이 세컨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맞고서 다시 칠 능력은 아직 없어요. 여기까지 가지 못하도록 아예 시급히 어떠한 식으로든 옥을 줘야 됩니다. 예.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그럴 계속해서 거예요. 살펴봐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볼게요.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에서 당헌 80조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당헌 80조 1항 내용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같은 부정부패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3항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3항이 이제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 80조 전체를 삭제하자라는 제안인 거거든요. 근데 아직 정식으로 논의된 건 아니고 혁신위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는 건데도 벌써부터 비명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응천 의원은 제대로 하지도 않는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했고 박찬대 최고위원도 충분한 토론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 내용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당헌 80조 삭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난번에 그 3항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당무위 의결을 통해서 그 그러니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 이게 사실은 해석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니 뭐 정치 탄압이라는 게 실체가 없잖아요. 내가 정치 탄압 받았다. 당신 정치 탄압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실 뭐 정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당원 당규에서는 이런 논란의 소지를 줄이는 상황에 줄이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논란이 있어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라는 것 자체도. 그리고 당무의 의결이라면 사실 당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본인이 본인을 결정하는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80조가 놔둬도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 계속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삭제하는 방안이 논의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조금 오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명분은 뭐냐 하면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혹 때문에 이 입에 오르내리거나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의원들이 좀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내. 네. 그러니까 이런 의원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글쎄요. 그런 의원들 중에 어떤 이유가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건지 그거를 좀 일단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조응천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로 분류되고 있는 조응천 의원 입장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론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면서도 이 퇴진 시점인 연말은 너무 늦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총선 직전이라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조 의원은 지금 당 상황을 침몰한 여객선 타이타닉호에 빗댔는데요. 연말이면 거의 침몰 직전일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침몰한 여객선 타이타닉을 다시 수습할 방안으로 전면적인 당직 개편을 요구했는데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명직 최고위원, 사무총장 등 임명직은 다 개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뭐 개편을 한다. 네. 근데 사무총장을 바꿀 것이냐. 사무총장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무총장은 일단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네. 공천의 나름대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 첫 번째. 두 번째.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을 때 이것을 당에서 판단하고 처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게 사무총장이에요. 자, 당직 개편하겠다. 근데 사무총장을 과연 바꿀까요? 사무총장 안 바꾸면은요 비명계들이 지금 좀 불안해하는 공천 문제 이거 그 불안감 쉽게 해소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사무총장까지 바꿀 것이냐? 전 그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갈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천 받으면 뭐 하느냐? 본선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얘기도 뭐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제가 2016년 총선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2016년 총선 당시에 총선 직전에 여론조사 한국갤럽입니다. 한국갤럽 리포트 여론조사 기준으로 보면 새누리당하고 당시 민주당하고 차이가 한 평균적으로 본다면 한 6에서 많을진 10% 차이도 새누리당이 위였어요. 근데 이게 뚜껑 열어보니까 2016년 총선 때요. 뚜껑 열어보니까 결과는 민주당이 한 석이 더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국민의당도 좀 얻었거든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그럼 새누리당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 그 김무성 대표가 나르샤 뭐 이래가지고 옥새 파동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옥새 파동이라든지 이런 거의 영향 때문에 그 지지율 차이가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냈어요. 제가 이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2월 달에 바꾼다 뭐 한다 다 좋아요. 근데 그때 임박해가지고 또 뭐 시끄러워지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좀 상승세에 있다 하더라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조응천 의원의 얘기가 그렇게 저는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네. 사무총장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가 좀 중요하겠네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